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연산입니다. 자, 오늘 변수가 컸던 날입니다.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 매주 주식을 분석해 주시는 SK증권 조성우 부장님을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네. 뵈니까 반갑네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변수가 많았던 날이었고 네.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네. 탄핵의 결론이 났는데 저도 딱 선고가 시작되고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네. 이게 확실히 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또 11시부터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모두가 또 이제 또 매체를 통해서 또 지켜보셨을 테고, 그래서 저도 그거 보느라 점심을 굶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 도착하니까 또 달콤한 아이스티와 달콤한 과자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저희가 달콤한 방송입니다. 예, 당을 회복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정신이 또렷해졌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대내 그 정치 불확실성의 클라이막스인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일단 정치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그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내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었다 보니까 네.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이를테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니까 어쩔 믿을 수 수 없는 없이 수치였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이벤트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심리는 그래도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네. 이제 저가 매수세를 촉발시켜서 제법 또 낙폭을 많이 줄였고 네. 뭐 이를테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법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금 이제 시장 힘이 빠져서 이제 주저앉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왜 된 근데 거죠. 그렇게 갑자기 훅 빠지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반등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가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어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만약에 그 정치 이벤트가 없었더라면 어제 오늘 우리 코스피도 아마 뉴욕 증시만큼은 빠질 수도 있는 시장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정점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네. 어제부터 사실 시장이 좀 밀린다 싶을 때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됐었고 오늘 아침에도 하락 출발했을 때도 그런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수급들은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소멸되는 순간에는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로 들어왔던 그런 투자자들은 단기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쭉 밀리는 것은 정치 불확실성 끝났는데 뭐 있었지? 따져보니까 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구나. 그쵸. 맞다, 우리 관세 있구나. 관세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장에 이제 힘이 쫙 빠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됐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시장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이 네. 봐야 하는 게 달라질까요?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결론이 이제 났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이제 시나리오가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떤 나라든 간에 선거철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공약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좀 그 정책 관련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시장은 좀 활력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 우려로 가뜩이나 좀 불안정한 어떤 증시에서 네. 좀 그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대선 시나리오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윤곽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각각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즉각적인 뭐 이렇게 복귀는 안 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리더십이 그동안 부재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도 사실은 외교 채널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측면도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어떤 외교 채널도 이제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대미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뭐 좀 관세 충격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쪽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서서히 반영되지 않을까. 일단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부장님 보세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는 사이에 어찌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뭐 해소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해결이. 네. 그럼 그 사이에 저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다른 거예요. 아, 종목이라든지 분야라든지 네. 아니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요. 손 놓고 그게 좀 있을 필요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저도 이제 오늘 오전까지 객장에서 이제 체감했던 분위기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뭔가 그 수익의 기회를 찾으시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고 투기적이고 뭐 이런 어떤 좀 심리나 이제 수급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이 구간에 어떤 트럼프의 관세 우려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나 네. 2차 전지나 네. 이런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또 제법 좋은 오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2차 전지의 반등 배경을 뭐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뚜렷하게 그렇게 급등시킬 만한 건 없었지만 굳이 이제 좀 꼽아보자면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좀 유럽 쪽에서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전기차 판매 가격 이 조금씩 인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전 인수하기 시작을 한 거죠.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는요, 작은 악재만 있어도 네. 크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불확실성이 이제 거치게 되면은 작은 호재에 심소봉대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치 불확실성의 제거 이후에 시장은 뭔가 이제 해소되는 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관세 리스크도 이제는 좀 이겨낼 것이라는 기대 심리 그렇겠죠. 여기에 이제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떠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 심리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그렇죠. 예. 기대심이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새로운 걸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체크할 건 있죠. 네. 무조건 뭐 저기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일단 사실은 지금 미국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네. 이런 부분 이게 물론 이제 트럼프로 촉발된 것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경기 침체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냐 아니면 봉합할 것이냐.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은 굉장히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그래도 뭐 아직은 뭐 우리가 침체를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해석에 뭐 뉴욕 증시가 오늘 제법 반등을 한다고 하면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에다가 좀 약간 불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좀 흐름들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건 대내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께서는 또 이제 마음 졸이시는 또 그런 어떤 주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1분기나 5조 1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네. 며칠 전에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인용하니까 5조 8천억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뭐 6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추정치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소식이 좀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조 부장님과 이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 코너 네. 김동관 시대입니다. 네, 김동관 시대 이제 한화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하는 작업을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이 유상 증자 등 여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의 한화의 가치는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김동관 시대가 열렸다. 자, 이렇게 뭐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한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림은 괜찮잖아요. 요즘에 사실 한화그룹이 잘 나가죠. 잘 나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화그룹이 잘 나가기 이전에는 상당히 좀 침체의 어떤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존재는 하되 막 네. 붐이 일어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이제 대기업군을 봤을 때 한화가 뭔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었나 싶었던 적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K조선과 K방산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 김동관 부회장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것은 네. 예를 들면 이제 김승현 회장의 입장에서도 회사가 이제 참 잘 나가서 모양이 잘 갖춰졌을 때 네. 이렇게 이제 또 3대 경영으로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림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좀 젊은 세대 쪽으로 또 이제 경영의 무게추가 또 실려가는 거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이미 또 예, 그렇게 그렇죠. 전환이 이미 또 됐고요. 3세 경영으로 네. 해서 또 이제 또 굉장히 도약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기대감을 뭐 가져볼 만하고 또 응원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화는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야구만 잘하는 걸 빼고 네. 네, 또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이번에 이제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통 큰 증여다, 뭐 상남자 증여다 이런 이제 네. 수식어가 붙었는데 김승현 회장이 이제 한화 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경영 승계가 이제 마무리를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 관련한 이슈는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3조 6천억의 유상증자가 일단 발단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슈를 시장에서 이제 불러 일으켰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우리 그 김승현 회장님의 그 스타일 네. 정말 뭐 상남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단행하는 네.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경영권 승계에서 과거에 이제 다른 대기업들이 했던 그런 좀 뭐 일종의 약간 꼼수 논란도 네.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정면 돌파해서 증여세 또 낼 건 다 낼 것이고 네. 이렇게 좀 돌파한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3세 경영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다가 일단 이렇게 유상증자 논란을 요런 이제 지분 증여 같은 걸로 네. 전공법을 선택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과거 그러니까 일전에 있었던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로 인한 어떤 좀 비판의 목소리는 네. 어쨌건 좀 잦아드는 역할들을 좀 효과는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분류가 됐어요? 하나에너지가 최대 주주가 된 것 같고 네.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요게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복잡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이제 대기업의 어떤 선한 출자 구조나 뭐 지배 구조 개편을 보면 마치 그 고등학교 때 그 미적분 공부하듯이 정말 그 맞아요. 미로 속에 빠진 느낌을 많이 갖는데 일단 이제 그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한화에너지가 그 주식회사 한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회사가 주식회사 한화였는데 네. 그 한화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그 이제 기업이 바로 말씀하신 한화에너지죠. 네. 근데 이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세 아들이 다 합쳐서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거기에 50%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승현 회장이 세 아들에게 그 한화의 지분을 증여한 것에다가 현재 지금 이제 한화를 지배하고 있는 한화에너지의 저 지분 구조까지 반영을 하게 된다면 네. 김동관 부회장의 실질 지분율은 약 20%를 넘는 것으로 20.85%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이제 김승현 회장의 지분은 11%대로 이제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차남과 삼남의 지분율이 일단 10.91%.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의 지분율이 한화에너지처럼 차남과 삼남 대비해서 2배 정도의 지분율은 좀 유지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지배 구조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지분을 보면서 이제 김승현 회장이 그 다음으로 네. 인정을 했다. 김동관 부회장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논리인 거죠. 예를 들면 김승현 회장님의 어떤 그런 상남자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성향상 또 장남을 조금 더 좀 아무래도 중시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네. 좀 철학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엔 뭐 이제 장자계승이라는 뭐 우리 이제 유교 사상에서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게 이제 그룹의 어떤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당연히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 네. 지금 지분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제 차남 삼남이 뭐 완전히 뭐 찬밥이냐 그러진 않는 것 그렇진 같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네. 뭐 키워볼 만한 또 그런 이 계열들을 또 이제 이 총괄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향후에는 뭐 어쨌건 또 이제 이런 삼남의 어떤 세 아들의 어떤 본격적인 경영 대결 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아직도 김승현 회장님께서 건강하시니까 네.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잘하면 또 흐뭇해하실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김에 이제 네. 사업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삼형제가 그걸 좀 네. 분리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김동관 부회장은 방상 조선 부문으로 볼 네.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분류가 돼요? 일단 그 차남인 네. 김동원께서는 이제 그 금융 쪽이죠. 금융 쪽이죠. 한화 뭐 네. 생명 하나투자증권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을 맡게 됐고요. 네. 이제 삼남인 김동선 제가 직함을 정확히 몰라서 네. 예, 김동선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유통 반도체 로봇. 근데 네. 이 반도체 쪽이 요즘에 그 이제 한화 그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그 엔비디아 쪽에 그 이 HBM3에 들어가는 네. 그 듀얼 TC 본더로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한화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약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출사표를 또 던졌기 때문에 키워볼 만한 또 계열이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뭐 로봇 쪽도 일단 삼남 쪽에는 약간 좀 도전의 과제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기존의 또 시대도 주력은 많이 아니었는데, 타고, 예, 그렇죠. 예, 기존에 좀 약간 하나의 주력은 아니었는데 이제 좀 뭔가 두각을 좀 나타내려는 신성장 산업 쪽에 그쪽에 좀 삼남의 어떤 좀 숙제를 좀 준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그러면 사실 여지는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예. 되면 진짜 뭐 주요 산업만큼 커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니면 진짜 뭐 예. 사실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네. 도전을 해볼 의사는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어떤 그 개편의 속내는 김승현 회장님이 아시겠죠. 네. 우리가 뭐 이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제 데이터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저희들은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추정을 네. 하는 것인데 어쨌건 이제 삼남에게 이제 이 맡기게 되는 반도체나 로봇 쪽은 네. 확실히 좀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쵸. 향후에 이쪽이 많이 커졌을 때는 또 다시 뭐 이제 뭐 글쎄 뭐 왕자의 난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그쵸. 뭐 일각에서는 뭐 제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사업을 사실상 이제 분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는 계열 분리 가능성도 있겠어요. 어때요? 예, 일단은 지금 각자 이제 맡아서 하는 그 사업 부분이 네. 사실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은 지분 구조 이외에는 뭐 뚜렷한 시너지가 없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잘 선을 그어서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부담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추후에 뭐 계열 분리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우리는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게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뭐 사업 분야는 이제 각각의 아드님들이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차남인 김동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이제 또 금융 계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생명 네. 의 지분율이 0.3% 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지분율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숙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차근차근 또 커져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0.3%인데 뭐 예를 들면 월급 받은 거 털어서 좀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에 또 증여세를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에 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뭐 이제 한화생명의 지분을 대폭 확대해서 지배력을 단기간에 강화를 할 만한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하나그룹의 계열 분리까지 우리가 뭐 미리 뭐 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세 아들의 어떤 네. 좀 선의의 경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열 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은 뭐 추후에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김 회장은 이제 삼형제한테 맞는 역할, 서로 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분리를 해서 책임 경영을 서서히 맡긴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꼼수 합병이라든지 네. 그런 약간 논란에서는 조금 잡음이 적었다 네. 이런 평도 많이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유산증자 때문에 아주 큰 그렇죠.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경영 승계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측이 이 논란을 네.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랬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이 된 거예요. 아직 잠잠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는 사실 지금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그런 어떤 평가였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무려 1조 7천억을 벌었고요. 네. 올해도 지금 뭐 최소 2조 5천억 이상의 네, 영업이익이 그쵸. 기대되기 때문에 2년 동안 4조 이상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3조 6천억을 뭐 시장에 손을 벌려 네.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도 컸던 것도 굉장했죠.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도 뭐 김동관 부회장이 뭐 자사주를 30억 매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새 아들에게 네. 지분을 증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공법으로 좀 돌파하겠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승현 회장의 이제 특유의 기질, 뭐 상남자 기질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누그러뜨리는 해소까지는 예, 아니고. 그런 영향.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그 김승현 그 회장 특유의 그 어떤 와일드한 기질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제 좀 와일드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좀 파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수습하고 봉합하는 그런 국면에서의 이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둘 이 카드들이 그래도 뭐 조금은 달래는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평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이제 다시 좀 반등 국면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접어드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말해준다고 봅니다. 바로 이 승계 얘기하니까 바로 오르기도 했는데 네. 사실 유상증자마저도 뭐 여론이 나쁜 것도 있지만 네. 금감원마저도 사실 그날은 긍정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네. 또 이제 몰매를 맞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또한도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아요. 사실 여론을 무시도 네. 못할 테고 네. 이거 통과되겠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 그런 어떤 이제 액션을 취했다가도 최근에 또 이제 거취 문제로 또 한번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는 맞습니다. 한데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는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의를 네. 한화에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좀 주주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독원의 그런 네. 심사에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처음에 3조 6천억의 유상증자가 단행이 됐을 때는 뭐 이제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뭐 이제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심사숙고해서 중점 심사하겠다 뭐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체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반발이 심했을 경우에는 네. 또 그게 그렇게 속도 있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어쨌건 한화에서 보여주는 여러 액션들은 그래도 좀 이제 삐쳐 있는 좀 투자자들을 네. 좀 달래는 것들이 하나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심사는 감독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제 주주들의 어떤 좀 불만을 얼마나 더 이제 누그러뜨리고 잠재우느냐 네. 이런 쪽에 좀 저는 좀 예,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지켜볼 게 이제 승계 작업에 있어서 하나에너지나 하나임팩트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 측이. 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이게 네. 증여세 문제도 남아 네. 있잖아요. 2천억 원이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에너지 상장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3조 원 이상 나올 거다 이런 좀 전망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제 좀 진정되는 어떤 심리에 또 다시 뭐가 또 불을 지필 또 약간 불씨가 될 수 예, 있는 그런 좀 논란의 예. 불씨가 그러니까 계속 예.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해소가 됐다가도 의문점이 네, 그렇죠.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증여세 부분이 이게 뭐 새 아드님이 아무리 뭐 월급을 많이 받으셔도 이 1,000억을 한 번에 납부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요. 그럼 어디선가 분명히 이제 증여세에 대한 재원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그 오비락이라고 네. 뭐 예를 들면 이 시점에 또 한화에너지가 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건 같습니다. 결국에 한화에너지를 상장을 할 때 구주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바로 이제 상장 밸류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 매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부 판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엔 증여세를 내기 위해 상장을 한 거였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100% 신주 발행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구주 매출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주식을 누구에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금 자체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 네. 100%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게 다 회사의 자본으로 납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주를 사는 것보다 신주 발행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발행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치를 좀 더 이제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를테면 뭐 최소 3조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것도 이제 구주 매출을 전제로 했을 때 아마 3조 원으로 좀 하단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100% 신주 발행이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이 전부 다 하나에너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또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되겠구나 했을 때 4조, 5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에너지의 상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결국엔 이 안에 구주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또 사실 현대차의 또 계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부 구주 매출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확 떨어졌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시장이 이제 좀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구주 매출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상장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 워딩이거든요. 네,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에너지의 어떤 상장은 한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구주 매출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그게 흥행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의문점과 의심을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경험치 때문에 투자자들이 네. 무서워할 텐데 네. 한화에너지가 많이 상장을 하고 네. 한화가 합병하는 식으로 이제 지수사 지분율이 높을 것으로 사실 추측을 해 왔는데 네. 이제 요 시나리오는 이제 불식이 뭐 잠재워질 거다라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네. SK 경험이 있잖아요. 네. CNC와 이제 합병을 안 할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했고.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경험이 있으니까 네. 또 사례가 있으니까 네. 마냥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제 이미 이제 최근에 두산그룹에서 또 합병이 좀 감독원에서 그러니까, 이 승인을 안 해줘서 두 번인가 무산된 적이 있기 됐잖아요.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꼼수를 부리고 싶어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뭐 꼼수까지 부릴 것 같지는 않고. 네, 그쵸? 네. 뭐 또 김승현 회장님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긴 그럴 것 한데.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었죠.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경영승계 과정에서도 뭐 꼼수 합병 상장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 왔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신뢰도 자꾸 떨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로보틱스 관련한 합병은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카드는 저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까지 뭐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전공법으로 가는 네. 그것만이 지금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제 증여세 다시 좀 보면은 이게 과세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전후 2개월 평균치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럼 전 궁금한 게 이 유상증자로 폭락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가를 산정하는 그 이동평균 주가를 이제 산정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4월 30일이 이제 한 달 후니까 예. 그 기간으로 해서 앞뒤 두 달의 평균값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계산할 수 네. 있는데 네. 예정이 없던 질문이어서 예.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런 건 아니고 단편적으로 하루 만에 주가를 결정하지는 않는 거고 언제 주가라는 것은 원체 변동성이 네, 크기 네.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의 주가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기간을 이제 통상적으로 한 평균 3개월 정도의 이제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이제 기준인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유상증자를 할 때도 그렇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증여세나 이런 이제 세금 납부의 과세 표준을 잡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주가가 계속 뭐 움직이는 것들은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과세 표준의 변경, 기준가의 변경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증여세는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규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증여세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예, 좀 지금 더 확정이- 지켜봐야 네, 네, 되는 네, 그걸 그렇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한번 봐주시면은 네. 하나그룹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시대도 열렸고요. 네.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 사업적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뭐 투자를 하려면 네. 회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단순히 경제만 이야기하면 산업의 논리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산업과 이제 시장의 논리가 항상 어우러져서 이제 그렇죠. 어떤 자본 네. 시장에서의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의 논리로 바라보는 한화그룹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날개를 달고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만큼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그룹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논란은 많이 있지만 그 3조 6천억의 그 유상증자도 결국에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금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하나둘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방산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네. 한화그룹.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한화그룹과 관련한 이제 자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 쉬운 자산은 결국에 이제 주식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에서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또 시장의 논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의 논리가 성장으로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네. 주가가 항상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산업은 오히려 고꾸라지고 있는데 주가는 미리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의 수급과 네. 심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방산업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뉴스만 보게 되면 또 K2 전차를 뭐 수출 한 해 만에 이런 그러게요. 소식들 좋은 네.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지만 주가는 이 회사가 얻어들이는 그런 성장률보다 주가는 훨씬 더 먼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논리로는 성장하는 게 맞는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작년 상반기 때 K뷰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화장품주가 정말 상반기에 저야 뭐 이제 증권사 객장에 있는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에는 화장품주를 안 사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하반기 되니까 화장품주를 사니까 바보가 된 거죠. 그 존재감이 없어지기도 그러나 했고. 네.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지만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은 산업의 논리로 움직이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괴리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이 회사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의 그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그룹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쵸. 최근에 그 특히나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네. 어떤 관세 리스크 때문에 또 수급적으로 더 반사이익을 본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화그룹은 계속 조선방산에 성장할 수 있지만 주가는 지금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먼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 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그룹주에 투자하실 때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도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시죠. 두 번째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서 기다려왔던 투자자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네. 우리의 이제 탄핵, 네. 그 다음에 공매도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딱 하나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그렇죠. 공매도 때도 환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선고 일정이 발표됐을 때 그리고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타났을 때 네.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뚝 떨어져서 네. 1,45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과 전후, 그다음에 관세 정책과 전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환율 입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기준점은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정확히 아무래도 네. 현재 지금 이 전국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바로미터였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환율이 일단 조금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환율이 딱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원래 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좀 불안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다라면 자 일단 공매도라는 불확실성 뭐 그거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결정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확실성 세 개가 다 해소가 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진짜 증시만의 게임이 시작됐다. 외부 변수가 아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가
뭐 낙폭이었다가 등락을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상황을 복합적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가 있지만 이 반응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의 큰 힌트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증시가 그야말로 다 그 말씀하신 맞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응축이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통령 11시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11시 22분이지만 11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1시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일단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라서 네. 조금 약세로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런 상태에서 한 10시경부터 특이한 것들이 나타난 게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환율이 일단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환율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베팅을 했다라고 치면 음. 월요일 날 공매도를 쳤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1-20% 수익이 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0일 이상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빨리 이것을 해야 내가 되는구나. 환매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 환매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환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가라고 하면 하락했던 종목이 네. 갑자기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면 이건 환매예요. 그런 10% 확률이 정도 높아요. 올라가면. 왜냐하면 그 쇼커버링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쇼커버링은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환매가 나타날 때는 무조건 사자로 들어옵니다. 그 팔자를 잡아먹습니다. 확률상 그럴 게 높은 거네요.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는 매도 호가에만 때려야 네. 되지만 매수 호가에 못 때리지만 환매는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 일부 종목은 10%가 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벌써 일주일 사이에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는 공매도도 단기 싸움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타난 특징이 카카오도 화요일 날 10%의 그 반대 네. 슈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수익을 발생시켰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20%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단 딱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다시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수가 빠진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 탄핵 결정나는 걸 베팅을 했다가 벌써 거기서 하루짜리로 본 거예요. 왜? 트럼프 관세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다른 게 안정적이면 모르는데 더한 네.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세 가지가 다 엮이지 않았었다라면 증시가 아무래도 탄핵 전과 전후가 확연히 다를 텐데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는 공매도가 작용을 하다가 네. 탄핵 결정 이전에는 상수 쪽에 베팅을 하면서 공매도 환매가 들어왔고 그리고 탄핵 결정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야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종목과 수혜를 보는 종목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차전지가 다시 올라갔는데 네. 이거는 중국에 대한 관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탄핵이 끝나고 났으니까 네. 제대로 관세 정책을 보자. 그러면 관세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네. 그럼 관세 무풍지대는 어딜까?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네. 카지노 관련주들, 네. 엔터 관련주들 이런 관세 무풍지대지 그런 것들이 올라갔죠. 물론 그 탄핵 이후에 정치 테마주들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8일 날 그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 날 것이다. 지금 네. 국무회의 할 것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상. 네. 그렇게 된다면 그때까지 정치 테마주들은 움직일 거예요. 다 정리하자면 정치 테마주들은 그때까지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네. 첫 번째. 그다음에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움직일 것이다. 네. 그다음에 공매도도 이제 공매도를 일방적으로 하방으로 밀어내지 못한다라면 순간 밀었다 올렸다, 순간 밀었다 올렸다 하는 것들이 네. 반복될 것이다. 그게 오늘 하루 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지 과거의 탄핵 때와는 비교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탄핵 결정되고 선거 때까지 증시가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때 반등해가지고 엄청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게 여건이 좀 다른 것도 여건이 있는 것 달랐어요. 같아요. 그 주변이 네. 좋았을 때랑 그쵸. 주변이 나쁠 때랑은 좀 그니까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이 좋았어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만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살아 있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가 좀 긍정적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앞에 시야가 이제 오리무중인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예요. 지금 네. 이제 조 기자님 입장에서 보면 1%대 경제 성장률 뭐 이제 산업부 기자시니까 1%대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처음 겪는 우리 불황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그 정도를 처음 본 적이 겪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예. 지금 6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1%대 성장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2%대 최소한 그 3%대 성장을 그쵸. 했는데 2% 초반 최소한 그랬죠. 최소한 예. 그랬는데 지금 뭐 이제 새 정부가 나타나겠죠. 누가 이제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네.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분이 탄력을 받으려면 후반부가 되겠고 네, 여전히 트럼프 관세 상수가 있다 보니 그럼요. 우리가 이제 1%대에서 2%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추경 하나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또 지금 분열돼 있는 것들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도 좀 모아야 되고 네. 뭐 아픈 상처도 다스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내년 정도에는 2%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2% 내세웠던 OECD라든지 네. KDI 같은 경우도 1%대 중반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네. 자, 트럼프 관세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관세를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세 25% 부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24%, 네. 대만이 32%, 중국이 34%. 네. 인접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자동차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표에서 보듯이 저게 어떻게 결정됐느냐? 대미 흑자에 따라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시각이 뭐 지금 일단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계산법을 네, 공개했는데, 계산법에 그렇게 했는데 네, 수입 액수랑 나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원래 상호관세라는 건 그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무래도 겸역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10%고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겸역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25%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흑자로 봐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EU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21%예요. 근데 20%밖에 안 때렸다는 것은 저거는 너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이제 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부과받았다라는 건데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이란 책, 네. 2017년에 나온 책을 읽어보면 첫 장이 그래. 나는 거래를 즐긴다. 이렇게 네. 시작을 해요. 네. 뭐 다들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선관세 후협상이에요. 네. 선관세 후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관세 후협상. 그러면 이미 관세를 때렸죠. 네. 이제부터 남은 건 뭐다? 협상이다. 협상. 협상은 뭐다? 관세를 낮춰주는 거죠. 네. 관세를 낮춰주는 거고 그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네. 얻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자 얻고자 하는 게 각국에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관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어. 선관세 후협상이니까 네. 선관세에 따른 증시의 반응 이거는 완전히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걸 보고 주가 빠진 거니. 이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이제는 오는 긍정적인 거네요. 이제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희망의 이제 회로들을 이제 우리가 대가야 네. 되겠죠. 물론 이제 줄 거 주고 네. 뭐 이제 우리가 소고기 30년 이상 받아야 될 거 받고 이제 축산업계 분들이 좀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아가는 건데 왜 이런 부분들이 그걸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을 망하게 하는 걸 바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렇게 네. 미국 증시가 10%씩 빠지는데 그걸 냅둘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트럼프도 속전속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오래 갈수록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속전속결. 결국 우리가 군사 용어인 전략과 전술을 네. 쓰면 전략은 뭐다? 목표잖아요. 네. 목표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빨리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네. 전술은 뭐죠? 관세와 방위비예요. 네. 근데 전술을 오래 끌면 전략이 모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게 거래를 잘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보면 좀 영악하다, 네. 똑똑하다. 영악하다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그렇죠.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이제부터 정말 패 다 내놨으니 패를 언제 내놓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얻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는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희망의 트리거를 찾자. 지금 당장 우리가 관세 어렵고 자영업자분들 어렵고 하지만 희망의 트리거를 동시에 찾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하나 좀 궁금한 예. 게 들으면서 자 그러면 트럼프만의 충격이 이제 협상이 남아 있지만 네. 트럼프발 충격 요소는 아직은 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도 아직 그렇죠. 나오지는 예. 않았고 변수는 바이오도, 남았는데 바이오도 남았어요. 근데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정책이 확정되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랑 좀 연결을 하자면 우리는 결국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되고 어디로 기울어지고에 대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저는 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나가 가고 하나가 또 하나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나 싶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중기적인 호흡은 그게 네. 맞죠.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6월 달까지 네.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또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길까 그렇죠. 변화가 분명 생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4월, 5월 달을 보게 된다라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여야가 이제 각각 대선 네. 주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 대선 주자분들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들, 표를 얻기 위한 것들은 네.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시키는 화합을 부르짖을 네. 거고요. 네. 여가 됐건 야가 됐건 화합을 부르짖지 않으면 표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려워진 경제 성장,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인 일정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네. 나왔던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가 저는 화두가 될 거라고 보는 부분들은 좀 약해요. 지금 보수냐 진보냐보다는 지금은 보수 쪽에서도 보수 얘기를 하자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진보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연시 내가 승기를 잡았으니 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그럼요.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을 외쳐야 되고 아직 제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거기에 이제 경제를 얘기하는 분이 저는 표를 받을 걸 봐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여당에서 더 외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당에서도 경제를 외치고 야당에서도 경제를 외친다라면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뚜렷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그거에 따라서 협상 주체가 이제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 주체가 나오면 우리랑 협상할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제 저도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협상 주체가 나오는 게 이제 6월 달에 협상 주체가 네. 이제 빠르게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인수인계 없이 바로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네. 나면 바로 6월 4일부터 이제 직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두 분기 정도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몇몇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든 과정 네.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만 잘 정말 우리가 잘 넘기게 된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1분기 판매량이 네. 급속도로 늘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판매라기보다는 관세 부과를 하기 전에 재고를 쌓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5% 정도 올릴 네. 것이다라는 부분들. 결국 그 관세 부과 이전에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부분. 네. 근데 요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재고가 쌓여지면 다음에 매출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호재다라고 보는 건데 그건 호재 특별히 100% 호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 호재인 건 맞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 갖고 한 두 분기 버텨준다라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보너스 받은 그렇죠, 거 갖고 한 두 달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두 분기 버텨준다라면 저는 긍정의 희망의 트리거를 네.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반도체랑 바이오랑 자동차 관세 때리면 관세 누가 내죠?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면 미국 지금 저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 지금 폭스 뉴스를 포함해서 미국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트럼프를 지금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트럼프한테 우리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시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게 뭐 빠진 그럴 게 수 있죠. 네, 네. 시장이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위가 뭐죠? 환율로서. 그렇죠. 가장 확실한 시위기도 하고. 가장 그렇죠. 네. 확실한 시위이기도 하고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시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까?
그렇지는 않을 그렇지는 테고. 않겠지만 네. 야 빨리는 해야 되겠다. 이 음. 정도의 그 생각만 네. 받아들여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방위비 분담, GDP 5%?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무기 수출국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무기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끌고 가고 우리 기업들의 활성화가 된다라면 저는 정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났다. 제가 네. 한때 몸무게를 세 자리까지 네. 찌어봤거든요. 네. 세 자리까지 찌어보니까 이제는 살찌면 안 된다라는 절대절명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세 자리까지 찔 때는 편하게 쪘어요. 근데 이미 세 자리를 쪄보고 나니까 네. 야 이거 다시 두 자리로 들어와야 되겠다.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교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 예, 이해는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영향을 보면 그만큼 관세나 트럼프 발도 컸다는 건데 네. 자 어찌됐든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선거를 치르기까지 동안에 예.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야가 다르거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팁을 좀 1번에 대한 이제 깊은 얘기로 들어가서 예. 좀 한번 팁을 좀 주세요. 일단 뭐 두 달 남았는데 정치 테마주들을 하신다라면 하세요. 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 그거는 뭐 누구든지 뭐 하는 건데 단 정치 테마주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내가 예를 들어서 네. 뭐 지금 현재 유력 주자 네. 중에 한 분이 이재명 지금 이제 야당 대표니까 이재명 주를 가지고 내가 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 저는 별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걸 과거 사례를 연구해 보세요. 네. 선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대선주는 꺾여요. 네. 선거가 되기 전에 대선주가 꺾이고 이제 오히려 대선주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좋은 것은 여당 관련주일 거예요. 네. 여당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들쑥날쑥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 제가 이제 지금 실명 거론은 아직 네. 누가 나섰는지 모르니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A라는 후보가 딱 지지율이 높아서 A라는 후보 걸 샀는데 갑자기 B라는 후보가 나오면 이때는 손절을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겠다 조짐이 보이면 네, 바로 이게 딱 네.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이제 지지율에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칼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여당의 대선 주자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외 분들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쑥날쑥할 텐데 결국 자.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세요. 하시는데 손절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고 그렇다라면 큰 돈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 테마주는 단기간에 큰 돈 말고 네, 뭐 한 1,200만 원 가지고 네. 용돈벌이 정도, 그냥 뭐 친구분들하고 가볍게 술자리 정도 즐길 네.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늘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걸 했다라면 저 같은 경우 일주일 전에 배팅했겠죠. 쫙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배팅을 네. 했다가 만약에 오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의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쫙 했으면 벌써 10% 정도 먹고 나왔으니. 그럼 정치 테마주 말고는 포트폴리오 뭘로 짜야 그다음에 돼요? 이제 그거는 정치 테마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지금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네. 이제 공매도가 더 이상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판이 달라져야 되는. 판이 달라져요. 공매도 판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카카오하고 에코프로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공매도가 네. 과열로 지정이 됐어요. 네. 공매도 과열로 지정이 될 네. 정도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4월 1일 날 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좀 빠지다가 4월 3일 날 또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과열로 지정되면 4월 1일 날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회전이 돈 거예요. 쇼커버링이 돈 거예요. 쇼키즈가. 아. 그러니까 전날 공매도 때렸던 분들은 다음 날 주가가 3% 4%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를 치고 나서 주가가 3% 4% 올라가면 네. 마음이 급해져요. 그다음에 그게 7, 8%까지 끌어올리는 게 쇼커버링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런 게 나오면서 공매도 3월 31일 날 네. 공매도 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가장 저점에 때렸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안 네. 샀다 그 판매를 안 했다라면 15% 이상 손실 구간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그게 또 정치 테마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꼭 카카오를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매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 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공매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 두 번째, 왜냐하면 90일밖에 못 버티고 그쵸.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행태예요. 과거 같으면 버텨요. 외국인들 1년, 2년이 버텨요. 근데 90일이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래서 공매도.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거는 반도체랑 바이오. 이거는 그 미국이 관세를 때릴 수가 없는 분야고. 네. 세 번째는 틈새 종목. 틈새 종목. 엔터 네. 게임. 예. 이거는 관세랑 무관하죠. 네. 특히 이제 엔터 게임 같은 경우 한한령 해제가 되버리게 된다라면 그렇죠. 또 지금 아무래도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게 뭐 우리가 꼭 친중국이 아니라 네. 관계 개선을 통해 서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또 주말 동안 고민을 네.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니까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